1499년부터 527년간 계속 영업해온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겸 레스토랑 중 하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 불과 7년 후에 시작된 이곳의 흑맥주는 상품이 아니라 흐르는 문화유산이다. 합스부르크 제국, 나치 점령, 공산주의를 모두 견뎌낸 이 검은 액체 한 잔에는 보헤미아인의 생존 철학이 녹아있다. A glass of beer awakens my soul. 인문학 리포트. 서론 액체로 된 빵과 살아있는 역사. 비셰흐라드 언덕에서 체코의 영혼과 예술, 종교를 만났다면 이제 그들의 일상과 생존 철학을 만날 차례다. 프라하에서 진정한 입성식은 공항이 아니라 호스포다에서 시작된다. 중부 유럽 전역에서 맥주는 액체로 된 빵이라 불린다. 당연히 체코에서도 그렇다. 빵이 육체의 허기를 채운다면 맥주는 영혼의 갈증을 채운다. 우플레쿠는 1499년 문을 연 이래 527년간 계속 영업해왔다. 30년 전쟁의 포와 합스부르크의 독일화 정책, 나치의 점령, 공산주의의 억압 그리고 벨벳 혁명까지 모든 격동을 견뎌낸 이곳의 효모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다. 우리는 지금 술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27년의 시간이 발효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맥주 한 잔이 내 영혼을 읽게. 역사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은 효모의 힘. 1499년 야코프 플레코브스키가 이 자리에 양조장을 열었을 때 그는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중세 유럽에서 양조 특권은 시민권의 상징이었다. 왕과 교회로부터 독립된 경제활동을 할 권리, 그것이 곧 양조장이었다. 우플레쿠라는 이름 자체가 플레코브스키의 집이라는 뜻이다. 개인의 이름이 527년간 살아남은 것은 그 자체로 시민 정신의 승리다. 흥미로운 것은 공산주의 시절의 일화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면서 우플레쿠는 국유화되었다. 하지만 국영기업이 된 후에도 양조 장인들은 전통 방식을 고수했다. 효율성을 따지는 공산당 관료들조차 500년 된 레시피를 건드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일까? 혹은 전통 방식이 외화 획득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걸까? 1989년 벨벳 혁명 후 우플레쿠는 1990년대 초반 민영화 과정을 거쳐 다시 민간 소유가 되었다. 소유주가 누구든 중요한 것은 500년 전통의 레시피와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같은 레시피, 같은 양조 방식, 같은 인테리어.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곳의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이다. 맥주 한 잔이 내 영혼을 일깨우고 그 안에서 새로운 멜로디가 흐른다. 인문학적 해석 13도 흑맥주와 호스포다 민주주의. 우플레쿠에는 메뉴가 딱 하나뿐이다. 13도 다크라거. 자리에 앉으면 웨이터는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저 묵직한 400ml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뿐이다. 여기서 13도는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메가즙의 농도를 뜻한다. 실제 알코올은 4.6% 정도다. 칠흑같이 검은색이지만 맛은 놀랍도록 부드럽다. 커피 향과 캐러멜 향이 감돌며 호배 쓴맛보다는 메가의 단맛이 혀를 감싼다. 거품은 크림처럼 조밀하여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맥주의 산화를 막아준다. 이 맛의 비밀은 일부 보리를 강하게 로스팅하는 전통 방식에 있다. 이 단일 메뉴 시스템과 긴 테이블 합석 문화는 독특한 호스포다 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 이곳에서는 장관이든 청소부든 교수든 학생이든 똑같은 의자에 앉아 똑같은 맥주를 마신다. 칸막이는 없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고 눈을 맞추며 나 즈드라비를 외치며 건배해야 한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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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적 해석 공론장에서 시민사회로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형성 과정에서 커피하우스와 살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우플레쿠와 같은 양조장은 그보다 앞선 시민적 담론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우플레쿠의 8개 홀은 각각 다른 계층을 위한 공간이었다. 1층 대홀은 일반 시민, 2층 작은 방들은 상인 길드, 지하는 학생들. 하지만 모두 같은 맥주를 마셔야 했다. 이 같음 속에서 평등의식이 싹 텄다.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시민사회가 태어났다. 19세기 합스부르크 시대, 프라하가 독일어 도시로 변해갈 때도 우플레쿠 같은 양조장들은 체코어의 보루였다. 맥주를 주문하고 음식을 시키고 친구와 수다 떠는 모든 순간이 체코어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1848년 혁명 이후에는 비공식 회합 장소가 되어 경찰의 감시를 피해 체코 지식인들이 이곳에서 민족신문 창간을 논의했다. 무려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비어홀은
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광장이라 해석할 수 있다. 미슐행 인문학적 해석 종이 위에 빗금, 실내의 아날로그.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웨이터는 맥주를 한 잔 놓을 때마다 볼펜으로 빗금을 하나씩 긋는다. 최첨단 POS 시스템이 지배하는 21세기에 이 아날로그 방식은 묘한 향수를 자극한다. 이 빗금은 단순한 계산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기록이자 웨이터와 손님 간의 무언의 신뢰다. 가끔 웨이터가 허브 리큐어 베체로브카나 꿀술 메도비나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니며 권한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다. 거절해도 좋고 기분 좋게 한 잔 받아도 좋다. 이것 또한 이곳의 룰이자 게임이다. A glass of beer awakens my soul. 달래 황금 양털을 찾아서 미슐행 가이드 당신을 위한 제안. 우리는 왜 여행 첫날 가장 먼저 이곳에 왔는가?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타이틀, 박사나 사장이라는 명함을 잠시 내려놓기 위함이다. 이 시끄럽고 활기찬 527년 된 홀에서 우리는 그저 목마른 여행자로 돌아가야 한다. 옆자리의 독일인 할아버지, 건너편의 이탈리아 청년과 눈인사를 나누자.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이어질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 운동이다. 뻣뻣한 목에 힘을 빼야 고개를 들어 천장화를 볼 수 있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예술이 들어온다.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충동이라 할 수 있을까? 질서 정연한 아폴론적 세계에서 벗어나 도취와 혼돈, 음악과 술 속에서 타인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아코디언 연주자가 흘러간 옛 노래를 연주하면 국적 불문의 사람들이 떼창을 한다. 여기서는 사회적 가면이 해제된다. 낯선 이와 건배하며 웃는 순간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인류의 일원이 된다. 맥주 한 잔이 내 영혼을 읽게. 맺은 말 변하지 않는 것의 혁신적 힘. 맥주잔의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목 넘김과 왁자지껄한 분위기, 아코디언 소리는 기억에 남는다. 527년 동안 프라하의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 정치인들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전해진다. 카프카도, 하벨 대통령도, 그리고 수많은 무명시들도 이 의자에 앉아 똑같은 맥주를 마셨을 것다. 우 플레쿠가 가르치는 것은 지속의 혁신적 힘이다.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본질을 지킨 것이다.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 시스템이 개선되고 위생 기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맥주 맛은 같다. 전통이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며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빗금 하나가 그 527년 역사 위에 더해졌다. 프라하의 첫인사는 달콤하고 쌉싸름하며 무엇보다 뜨거웠다. 약간의 취기를 안고 내일은 구시가지로 들어가. 고딕의 영성과 아르누보의 화려함이 교차하는 또 다른 문턱을 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의 밑바탕에는 오늘 마신 이 흑맥주 같은 일상의 지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 배 탈래 황금 양털을 찾아서 미슐행